수필 낭독. 동양화 같은 삶. 고두석. 내 나이 80이 되어 동탄 호수가 보이는 조용한 아파트로 이사를 했다. 창가에서 내다보이는 호수가 내 마음에 평정심을 안겨준다. 아직도 꿈틀거리는 세상 욕심 마저 잠재우고 싶을 때면 호수를 찾아간다. 어젯밤 달이 그리도 밝더니 피어오르는 물안개 속으로 자취를 감추어 버렸나 보다. 세상 물결이 아직 닿지 않은 동탄 호수는 싱싱한 수초들이 먼저 눈을 뜬다. 밤이면 넉넉한 가슴에다 달을 띄우고 물안개를 끌어올려 하얀 마른 꽃을 피워냈다. 실개천을 감고 도는 천변을 따라가면 측백나무는 향기 가득 뿜어내고 호수를 쓰다듬던 바람이 내 옷자락에 안길 때면 내가 아직도 살아있다는 경의에 젖는다. 벚나무 쉼터 그늘에 앉으면 코끝 스치는 수수꽃다리 향기 피어오르고 귓가 맴도는 물소리가 노년의 주름살을 쓰다듬어 준다. 산수유 분홍 갈대 쑥부쟁이가 일가를 이룬 공터에는 바람이 띄운 분홍 꽃비가 흩날리고 있는데 날마다 똑같은 해가 뜨거워지건만 호수에 내려온 아침 햇살은 유난히 더 밝게 빛나고 이따금 스쳐부는 바람이 상큼하다. 훤칠하게 뚫린 도로를 가로질러 조각품처럼 매끈한 신도시 아파트가 보인다. 지금쯤 아침 식탁을 준비하고 있을 늙은 아내의 손길이 따스하게 감지된다. 컴퓨터 책상엔 쓰다만 시가 미완성인 채로 나를 기다리고 있을 뿐 내 일상은 호수처럼 평온하다. 올여름은 무자비할 정도로 무더웠다. 밤낮 찜통 열기에 시달렸던 여름날의 기억은 돌이키고 싶지 않은 계절이다. 그 계절은 내 젊은 시절을 연상케 했다. 어둡고 습한 터널, 한치 앞도 분간할 수 없는 기로에서 방황하고 좌절하고 절망했던 계절이 내게도 있었다. 그 계절을 통과하느라 무수히 넘어졌던 상처들은 끝내 아물지 못하고 마침내 나를 시인이 되게 만들었고 고전의 세계로 끌고 가서 공자님 앞에 꼼짝없이 세워놓았다. 그때 두목의 시는 내게 큰 위안이 되었다. 두목은 호방한 시풍과 풍류 넘치는 서정적 분위기를 고루 갖추었던 만당의 대표 시인으로 대시인 두보에 비견되어 흔히 소두로 불리기도 한다. 청명절 두목. 청명시절 우분분이여 청명절기에 어지러이 비 흩뿌리니 노상행인 욕단혼이라 길가는 나그네의 애를 끊누나 참은주가 하처유요 주막이 어디냐고 물으니 목동요지 행화촌이라 목동은 저 멀리 행화촌을 가리키네. 청명은 자연의 생명력이 왕성해지기 시작하는 절기로 인간이 대자연과의 교감 속에서
한 해의 기운을 새롭게 맞아들이는 때다. 그래서 예로부터 이 무렵이면 봄 풀밭을 노니는 답청이나 성묘 등으로 가족 친지들이 한데 어울려 흥겨움을 나누었다. 하지만 시인은 지금 그 대오에서 떨어져 있다. 어지러운 빛 속에서 홀로 객지를 떠돌고 있으니 그 심사는 무척 울적했으리라. 고달픈 삶에 덜미가 잡혀 정처 없이 걷던 그는 비도 피하고 심란한 마음도 달랠 겸 주막을 찾는데 이 시인에게 목동은 무심한 듯 손짓으로 대꾸한다. 행화초는 문자 그대로 살구꽃 피는 마을을 가리키는 일반 명사이다. 요는 멀다는 뜻으로 시인이 찾는 목적지가 멀리서나마 눈에 띈다는 말일 것이다. 시적 화자가 곰살궂게 해명하는 대신 독자의 상상력에 맡기는 이 수법은 한시 특유의 여운의 미를 남긴다. 촉촉한 봄빛 속에 오버럽대는 연분홍빛 살구꽃, 객수를 달래며 주막을 향하는 시인의 발길이 무척 설렐 것 같다. 이 시인은 떠돌이 삶의 노곤함을 풀 수 있는 안식처를 찾고 있는데 무심코 가리키는 목동의 손끝을 보며 자신만의 유토피아를 상상했는지도 모른다. 올여름 나도 피서를 떠났다. 무더위를 피해 바닷가를 찾았을 때 의도하지 않게 신안의 염전을 지나쳤다. 그곳에서 나는 무더위와 싸우는 치열한 삶을 보게 되었다. 무더위를 피해 여기까지 왔는데 무더위보다 더 치열한 삶을 보게 되면서 아이러니한 우리 인생을 생각해 보았다. 소금밭을 일구고 해수를 끌어들이고 뜨거운 태양을 불러다가 수분을 증발시킨다. 갈증도 참아야 하고 바람의 심술도 못 본 채 하고 벌침 같은 땡볕도 견뎌내야 한다. 바짝바짝 타들어가는 몸뚱이 드디어 해수 위에 소금꽃이 피인다. 태양과 하나가 되고 바람과 하나가 되어 하얀 결정체로 다져진 몸피엔 고통을 견뎌낸 맛이 짭조름하다. 그래, 늙는다는 것은 저렇게 소금이 되는 것이다. 80이 되자 나도 두목처럼 행화천을 갈망하고 있었다. 세상 물결이 아직 와닿지 않은 곳에서 동양화 같은 정적인 삶을 살고 싶다. 동탄호수는 구름을 띄워놓고 한가히 논일다가 밤이 되면 쏟아지는 별을 가슴에 품고 잠이 들겠지. 내 인생도 호수를 물들인 노을처럼 아름답게 저물어가고 싶다. 시골집은 온통 대나무 밭이었다. 울타리는 신우대로 둘러싸여 있었다. 가끔 아버지께서는 대나무로 에워싼 툇말 위에 차정하고 따뜻한 햇살을 받으며 시조창을 부르셨다. 아버지께서는 집안에서도 늘 한복을 입고 계셨다. 하얀 수염에 한복을 입으신 모습이 마치 신선처럼 보였다. 신선의 곁엔 하얀 호리병과 술잔이 놓여 있었다. 흥치가 돋을 때는 시조창 소리가 대나무 잎사귀를 흔들었다. 대나무와 시조창 그리고 술잔, 그런 정물 속 아버지는 내 기억에 한 폭의 동양화로 남아있다.
행화촌은 분주가 유명하다. 행화촌의 원래 지명은 무림보였다. 당나라 때 살구나무 식목 사업을 해서 그 너비가 사방 10리가 될 정도로 넓었기에 이때부터 행화촌이라고 불리었다. 시에 나오는 행화촌은 지금의 술 회사가 있는 분양 행화촌이라고 한다. 이 분주는 남북조 시대에 시작해서 현재까지 1500여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산서성의 명주이다. 행화촌 분주를 더욱 유명하게 한 것은 바로 이 두목의 시 청명 때문일 것이다. 당나라 현종 말기 혼란스러운 정국 때문에 불가피 시인 두목은 객지를 떠도는 나그네가 되어 당시 공신인 곽자유의 집에 의탁하고자 찾아가는 중이었다. 마침 때는 청명절이라 조상의 산소를 찾아가 성묘를 해야 하는데 그러지도 못하는 나그네는 더욱 서럽기만 했다. 그러니까 연분홍 살구꽃이 화사하게 핀 청명절 때 두목은 분주의 고장인 산서성 행화촌의 한 산골마을을 지나며 후대에 길이 전해지는 유명한 시 한 수를 남겼던 것이다. 그러면 왜 분주인가? 삼국지연이 첫 문구로 천하대세 분구필합이요 합구필군이라. 무릇 천하의 대세란 나뉜지 오래되면 반드시 합쳐지고 합쳐진 지 오래되면 틀림없이 다시 나뉘는 법이다라는 구절이 나온다. 저자 락완중은 이곳 산서성 행화촌 출신이다. 이 문장에서 나눌 분자를 따서 분주라고 명명을 했다. 락완중의 이런 시대관과 역사관은 반복 순환되고 있는 인간의 역사에 대해서 냉철하게 진단한 촌철살인의 교훈이다. 무수한 영웅 호걸들이 휩쓸고 간 세월은 다시 현세에서 반복된다. 계속되는 역사의 반복은 인류가 생존하는 동안 끊임없이 이어질 것이라는 의미일 것이다. 아마도 두목의 시가 널리 사랑받으면서 이 브랜드 가치를 더욱 높였을 것이다. 나는 두목이 마셨을 분주를 상상하며 벚나무 쉼터 그늘에 앉아 준비해온 장수 막걸리 한 잔을 따른다. 내 잔에 넘치는 이 막걸리도 마시고 나면 빈잔이 될 것이고 따르면 가득 채워질 것이고 술잔을 채우고 비우고 하는 과정 속에 내 80인생의 곡절이 출렁이고 있다. 이런 채움과 비움, 모임과 해체의 과정 속에서 무수한 영웅 호걸이 등장하고 난세를 겪으며 큰 역사의 물길을 돌리기 위해 치열하게 살아가는 것이 세상 아닌가. 그런 세상에서 헤엄쳐나와서 지금 나는 잔잔하게 출렁이는 이 동탄 호수를 바라보며 술잔을 기울인다. 오늘 같은 날은 신우대 울타리가 에워싼 툇마루에서 술잔을 기울이며 시조창을 읊으시던 아버지가 더욱 그립다. 갓다른 술잔에서 작은 포말이 인다. 나도 이처럼 잘 발효가 될 수 있을까? 시간이 지나면 부패되는 음식이 있는가 하면 잘 발효되는 음식도 있다. 인간도 이와 마찬가지다. 세월이 지나면 부패되는 인간이 있는가 하면 세월이 지날수록 발효되는 인간이 있다. 우리는 부패된 상태를 썩었다고 말하고 발효된 상태를 익었다고 말한다. 자기를 썩게 만드는 일도 본인의 선택과 의지에 달렸고 자기를 잘 익게 만드는 일도 본인의 선택과 의지에 달린 게 아닌가. 나는
잘 익어가고 있는가? 노년의 삶을 다시 생각해본다. 그럼 앞으로 남은 인생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한 폭의 동양화 속에 묻혀 살고 싶다. 지금까지 내 눈길을 사로잡았던 서양화도 물론 좋고 훌륭하다. 특히 다빈치의 모나리자 그림은 사실적인 인물 묘사에 중점을 두고 그 속에 담긴 표정과 감정, 심리들을 잘 전달해주고 있다. 더 나아가 인물의 서사적 접근을 중시하며 감정의 흐름을 시각적, 사실적으로 표현하고 있음에 감탄을 금치 못하겠다. 그럼에도 요즘엔 정선의 진경산수와 같은 동양화의 마음이 더 쏠린다. 여백만으로도 자연의 깊이와 고요함이 깃들어 있는 분위기를 느끼게 해준다. 짙은 그늘 속에 담긴 사색까지 운치 있게 표현하고 있는 동양화의 매력에 푹 빠지게 된다. 그동안 내 존재감을 드러내고자 애쓰며 살아왔다. 어떻게 하든 대열에서 이탈하지 않으려고 무진 애를 쓰며 달려왔다. 나에게 돌아올 손익을 저울질해가며 일상이라는 궤도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신경 쓰며 살아왔던 세상살이에 솔직히 지쳤다. 늦었지만 삶의 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나를 동탄 호숫가로 인도한 것 같다. 동양화처럼 여백과 농담으로 물든 저녁 노을 같은 그림 속에 나를 던져놓고 싶었다. 그 속에서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추구하며 살고 싶다. 칸트처럼 매일 정해진 시간에 동탄 호수를 산책하며 여유롭게 사색에 잠겨본다든가, 때로는 공자처럼 이편삼절의 열정에 매달리기도 하면서 종심소욕 부류구의 자연스러움을 향유하고 싶었다. 호수에 떠있는 수초와 대화도 나누고 해맑은 아침 이슬의 웃음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고 싶다. 그러다가 집에 돌아와 컴퓨터 책상에 앉게 되면 공자처럼 발분망식하고 낙이망우하여 부지노지 장지라. 발분하면은 밥 먹기를 잊고 그 즐거움으로 걱정조차 잊게 되어 늙는 것조차도 알지 못하다는 그 경지에 이르러서 호하게 즐거움을 만끽하고 싶다. 앞으로 내 인생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잘 안다. 이에 대비하여 나도 뭔가 남겨놓고 떠나고 싶다. 그래서 지금 매일 새벽마다 고전 프로 하나씩 시니어 학당이라는 간판으로 유튜브에 업로드 시키고 있다. 그동안 닦은 고전은 내 정신적인 양식이 되어 나를 살찌게 했다. 그동안 애써 쌓은 지식들이 비록 하찮은 것일지라도 이제는 필요한 사람에게 아낌없이 나눠주고 떠나고 싶다. 그러한 발상에서 시작한 게 유튜브다. 유튜브 속에 내 온라인 서당을 개설해놓고 내가 훈장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어찌 보면 서투르고 재미없는 프로인데도 구독자들이 찾아와 주니 고맙다. 내가 호숫가 벚나무 쉼터에서 여유롭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 사이에도 내 강의를 듣고 있는 구독자들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은 마음이 뿌듯해진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여생을 유튜브와 함께 보내리라. 빠삐용 영화의 한 장면이 떠오른다. 살인죄 누명을 쓴 빠삐용이 사막 한가운데로 걸어나오고
맞은편에 재판관과 배심원들이 앉아 있다. 그는 나는 살인을 하지 않았어요. 결백합니다. 하고 무죄를 주장한다. 그러나 재판관은 그건 맞지만 너에게는 분명 죄가 있다. 네 죄는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최악의 죄다. 그것은 바로 인생을 낭비한 죄다. 그러면서 유죄를 선고합니다. 비로소 빠삐용은 자기가 인생을 낭비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죄를 시인합니다. 살아오면서 이 영화의 씬은 내게서 좀처럼 지워지지 않았다. 시간을 낭비한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면서 살아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는 자주 나를 따라다녔다. 그때마다 나는 나폴레온의 말이 떠올랐다. 유배형을 받은 나폴레온은 지금의 나의 불행은 언젠가 잘못했던 시간의 보복이다. 이렇게 자신을 책망을 했다. 우리에게 무심한 듯 지나가는 시간도 이렇게 철저하게 보복하는 것이다. 늙었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살다가 시간의 처절한 보복을 당하는 어리석음을 범할 수는 없다. 죽는 순간까지 보복당하지 않을 떳떳한 시간을 만들어 가야겠다. 동양화처럼 여백과 농담의 기법을 잘 조절해서 훌륭한 작품을 표현해내듯이 내 인생도 동양화처럼 품격 있는 작품으로 남겨놓고 떠나고 싶다. 공자의 호학정신과 호숫가 산책길에서 얻은 사색을 조화 있게 배치해 가면서 노년의 그림을 잘 그려 나가야겠다. 이상 마치겠습니다.